1교시, 2교시 끝나고 나갈 때쯤 다 곡소리가 다 오늘은 이상하네. 곡소리가. 오, 그쵸.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고통스럽죠. 그러면 뭐 좀 되신 분들은 덜 고통스럽냐? 똑같죠.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고 붙어요. 이 시험은. 1년 내에 이런 법 과목을 전혀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60점 이상으로 합격한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하드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2달 한 번씩 무조건 돌리고 쪼고 막 하니까 그냥 주워 듣는 거야, 계속. 주워 듣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한 합격 정도 되는 거를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법 평균 합격자 평균 점수가 65점을 안 넘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평균 점수가 64점 몇 그래요, 맨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슬아슬하게 붙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똥끝이 타셔. 똥끝이 하는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채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간 원 없이 놀아보자. 네, 그래서 아예 채점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채점 하신 분들은 놀긴 놀지만 일단은 이 마음 한구석에 이제 불안감이 점수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일이 손이 안 잡히죠. 점수는 넘었지만 혹시 마킹 잘못했을까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뭐 한 달 동안 떠나질 않죠. 그다음에 한두 개 모자라신 분들, 요 분들은 이제 거의 그 공인중개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아요. 이의제기 문제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뭐 난리가 나. 예, 난리가 나. 한두 문제 때문에 막 뭐. 그리고 이제 중간쯤 가면 강사 욕을 해. 예? 왜 안 올리냐, 니들 말이야. 맨날 뭐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뭐 애쓴다고 그러더니 왜 이의 신청 문제 안 올리냐. 있어야 올리지, 있어야. 아, 올리라고 하면 올려지나?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냥 꾸역꾸역 그냥 되지도 않는 거 몇 개 이렇게 한 2개씩 찾아가지고, 작년에는 있었어요. 작년에는 2개인가 있어가지고 올렸는데, 하나밖에 안 받아줬어요. 개 짜증나게. 근데 매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하여튼 욕 안 먹으려고 올려. 그것도 바로 올리죠. 그날. 저는 거의 그날 올려요. 이렇게 문제 받아가지고. 그날 올려드리긴 하는데, 고민이죠. 그것도 보고서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란 게, 이 시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늘 불안해. 근데 이제 붙고 나면 괜찮아요. 다 그렇게 붙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죠, 그렇죠?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다 붙어요. 웬만하면 한 10% 빼고, 열심히 한 분들 중에 10% 빼고, 90%가 붙는다는 게 아니에요. 붙는 분들 중에, 붙어야 될 분들 중에 붙는 첫 번째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특히 학원을 등록하신 분들은 꾸준히 나와야 돼. 그리고 모의고사 꾸준히 보고. 이거 훈련하는 거라 그랬어요. 밖에 있으면 원장님께서 왜 모의고사 안 보냐고 따지시는 얘기 들으면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언제 실력이 될 건데, 언제? 도대체 언제 실력을 갖춰서 언제 볼 건데 도대체. 예? 그러니까 언제 실력을 갖출 건데 도대체. 그럼 시험도 못 가요. 시험 보러 가지도 않아야 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모의고사 점수 60점 안 넘어요. 민법은 태반이에요. 60점 안 넘으니. 한 학원에서 60점 모의고사 점수 60점 넘는 분들이 10%도 안 돼요. 늘 열심히 해도 50점대 오르락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기가 싫은 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나와야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공부를 하는 게. 이거 안 난다니까. 맛이 안 나요. 민법은. 안 올라 점수가. 6달, 8달을 해도요. 맨 20점, 30점, 맨. 그러니까 이제 뭐 책 욕하고 뭐 강사 욕하고 말이야. 하다 한다 이제 국가 욕을 하죠. 뭐 이렇게 거지같이 어렵게 내냐 그래가면서 그렇지 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내가 이런 시험을 선택해서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적응해서. 그 방법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모의고사는 점수 신경 쓰지 말고 훈련 차원에서 보고 말이죠. 원장님이 강사가 하라는 대로만 꾸준히 따라오면 그런 분들이 붙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독자 노선 걷는 분들 있죠. 말을 꾸준히 하세요. 그럼 붙어요. 지금부터 해도 안 늦었어. 의받고 관념적 점유 받고 점유 태양까지 받습니다. 네 번째로 점유권도 권리니까 변동되겠죠. 변동이 뭐야? 취득, 변경, 소멸. 자, 소멸은 간단하죠. 아까 192조에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 뭐예요? 204조가 적용되는 경우 점유 상실이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인 경우, 이때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리고 반환 받으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걸로 보니까 점유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요게 문제죠. 취득. 원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길 가다 물건을 주웠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승계 취득 중에 아까 193조 상속 등을 통한 포괄 승계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승계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특정 승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아까 노트북을 훔친 놈으로부터 노트북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점유를 넘겨받았다. 그럼 얘 점유권 인정된다 그랬죠?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 점유가. 이 점유는요, 도둑놈의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그죠? 도둑놈도 점유한다 그랬죠? 그걸 넘겨받았으니까 도둑놈의 점유를 넘겨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의 점유를 넘겨받은 거예요. 악의 점유. 그러니까 을이 도둑놈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는 순간 을도 뭐가 된다? 악의 점유가 돼요. 근데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선의 점유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기지. 넘겨받는 순간 얘는 뭐가 되니까? 악의가 되니까. 선의 점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 199조에서 이렇게 노트북 따위의 점유를 특정 승계한 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을은 원래 노트북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 점유했다. 나 갑으로부터 점유 넘겨받은 거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합니다. 물론 갑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요것도 승계 하자도. 그게 199조입니다.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점유의 분리와 점유의 병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죠. 취득에서 이 조국도 기억하십니다. 다섯 번째, 점유권의 효력. 추정력이 몇 개 있었죠, 아까? 197조 1항이 있었고 198조 있었고 그 다음에 200조.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럼 똑같이 동산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해 주자 해서 나온 게 200조죠. 다만 200조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점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권리자일 가능성이 크다, 도둑놈일 가능성이 크다. 권리자. 그래서 일단 권리자로 추정해 주겠다. 그게 200조입니다. 당연히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 추정력 200조 기억하자. 조문 확인하고 동산에 하나다 기억하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나온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또는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된 경우.
해제는 빠집니다. 해제는 나중에 계약 해제 따로 있어요, 관계가. 계약이 없거나 계약이 무효거나 계약이 취소거나. 이때 점유자, 예컨대 매수인, 매매가 무효거나 매매가 취소됐어. 그럼 얘는 본권이 없죠? 그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본권,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을 때, 첫째,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갑하고 아무런 계약 없이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 말이야. 갑하고 을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요. 그죠? 을에겐 본권이 없고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말이야. 첫째, 을은 땅이나 자동차는 돌려줘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요. 사용 대가. 즉 을이 갑소유 땅이나 갑소유 자동차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가, 갑에게 지급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갑은 야, 네가 내 땅 사용했으니까, 네가 내 자동차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청구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정해놓은 게 과실수취권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을이 갑에게,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규정한 게 아니라 을이 그 목적물의 사용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규정을 해놨어요. 만약에 을이 그 사용 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면 사용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죠? 을이 수취하니까, 을이 이익을 수취하니까 을은 갑에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면 사용이익은 반환하라, 이런 뜻이죠. 다이렉트로 반환하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 좋은데 간접적으로 과실 수취의 문제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201조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온하고 공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201조 1항은 선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점유자라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뭐냐? 이 물건에, 자동차나 땅에 대해서 소유권 등 본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없잖아. 있다고 착각. 이게 선이야. 그런데 플러스 정당해야 돼, 이 착각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경계표가 있는데 침범했어. 이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경계가 아주 불분명해. 그리고 침범한 게 조금 침범했어. 그럼 이때 을은 자기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정당해야 돼. 요거를 선이라고 해. 세 번째, 선의는 무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죠. 그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선의는 둘로 나눠진단 말이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그런데 201조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을 수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뭘 수취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어. 문제는 우리 민법 750조, 이거하고 다르게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불법행위 책임이야. 그러면 갑소유 땅을 점유하는 을이 선인데 과실이 있어. 그러면 그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죠. 선이니까.
하지만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악의라면 또는 선이지만 폭력으로 점유했거나 몰래 점유했다면 과실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반환해라. 사용료 줘라. 이렇게.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요놈이 한자 시험에서 한자를 변기 안 해주는데 저는 문맥 갖고 판단하셔야 돼.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원래 악의 점유자는 그걸 반환해야 되는데 실수해서 수치를 못했어. 그럼 대가를 보상하라고 돼. 그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했어. 그럼 이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죠. 요 빨간 거 조심하자. 요거 조심하자. 그냥 문장 그대로 기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하도록 돼 있으니까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수취를 못했다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게 201조. 201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선의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선이라면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다면 손해는 따로 배상해라. 악의거나 선의 폭력, 선의 인비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부주의해서 과실을 수취 못했다면 이거 못 돌려주니까 대신 대가를 보상하라. 단 과실 없이 수취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201조 정리하시면 돼요. 202조는 조문만 기억하자. 202조는 손해배상을 말하죠. 갑이 땅을 돌려받거나 자동차를 돌려받았는데 땅이나 자동차가 멸실 훼손됐다. 그럼 당연히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텐데 그 을은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냐? 선의 자주는 이익이 현존한 데서 악의거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 타주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죠.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의 자주 이익 현존, 악의 선의 타주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죠. 세 번째가 점유자가 땅이나 자동차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 지출한 비용이 보존 필요비든 계량 유익비든 묻지 않는다.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또 점유자가 선인지 악인지 자준지 타준지 묻지 않는다. 201조나 202조는 분명히 선악 자타를 구별하고 있는데 203조는 그런 구별이 없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심지어 도둑놈도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요한 거 필요비 둘로 나누죠.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로 나눠서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때 과실은 선의 점유자가 수취하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지. 아니. 과실을 수취한 자는 누구는?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때 과실은 누가 수취해? 선의.
그죠? 그럼 악의는 과실 수취해 못해? 못하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최근에 판례가 나왔죠. 요거 나옵니다 올해.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 있다. 예? 요약집 발간 이후 나온 판례. 그래서 내가 안 넣어놨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 됐어. 그냥 여기서 이거로 봐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으므로 뭘 청구 못한다?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한다. 선의만 과실 취한다.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거죠. 지출액이 있고 증가액이 있죠. 그죠? 계량유익비라고 100만 원을 지출했더니 차값이 200만 원이 올랐어. 이렇게. 지출액과 증가액이 달라. 어떤 걸 청구할 거냐? 선택 누가 한다고요? 회복자가 선택한다.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잊지 마세요. 또 회복자는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만은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여유를 허락받을 수 있다. 뭐만? 필요비는 안 돼. 유익비만. 잊지 마세요. 자꾸 나와요, 이것도. 네 번째로 회복자가 이거 안 돌려주면 점유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뭐 주장할 수 있다고요? 단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았을 때는 유익비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치권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거 언제 청구해요? 목적물 반환할 때.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규정이 없어. 그래서 그냥 대법원이 언제 청구하나? 목적물 반환할 때.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목적물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203조까지.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3가지. 그 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첫째, 침탈당해야 되죠. 따라서 사기당해서 넘겨줬어. 이거 침탈 아니라 그랬습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두 번째, 침탈자의 고의과실 및 손해까지 발생했다. 반환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고 돼 있죠. 1년 내 반환을 청구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안 해. 그럼 소송까지 1년 내 제기하라. 소송마저 1년 내 제기해야 된다.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중요한 건 누구한테 하지요? 점유물 반환 청구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이 외우자 그랬어요.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도둑놈의 상속인. 장물업자. 이렇게 생각하자. 잊지 말자.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예? 셋입니다.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요 정도 204조. 205조는 방해 제거죠. 점유를 방해받고 있을 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손해까지 있으면 방해 제거 및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거를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고 돼 있다. 자, 여기서 204조는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요. 그러니까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침탈 당한 날로부터 뺏긴 날로부터 1년 내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205조 2항에 보면 전항의 권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전항의 권리가 두 개야. 방해 제거하고 손해배상하고. 그런데 여기서 방해 제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할 수 있다. 좀 이상하죠? 방해가 이미 끝났는데 뭔 방해 제거를 청구해. 그렇죠? 그러니까 205조 2항에서 말하는 청구권은 뭐만?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방해 상태가 지속하는 한 방해 제거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만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번째로 공사로 인해서, 소유가 아닙니다. 점유를 방해받고 있을 때, 점유 공사로 인해서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땅에 대한 소유권 없죠. 근데 옆집 소유자가 공사를 하는데 여기까지 침범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 이때 토지 소유자 말고 얘 땅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자가 철거 청구할 수 있냐? 있다. 그게 205조예요. 다만 이 소유자 말고 점유자는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 착수 1년이 지나버리면 얘는 더 이상 철거는 청구를 못해요. 얘는 소유자는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손해배상만.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역시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되면 소유자 말고 점유자는 더 이상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도록. 마지막으로 206조 방해 예방 청구죠. 이건 아직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어. 이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요것만 조심하자. 반환 및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및 안 돼. 방해 예방 또는, 요 두 개는 중첩적, 요거는 선택적. 또는 잊지 말자. 네? 요거 잊지 말자. 그리고 아까 봤던 209조, 207조가 있었고 지난주에 봤던 208조가 있었죠. 점용을 반한 청구 소송과 소용을 반한 청구 다르다 그랬죠. 좀 전에 제가 말했어요.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건물의 땅을 침범했다. 갑이 소유권에 기초하여 철거 청구하는 것과 을이 점유권에 기초해서 철거 청구하는 것 같다 다르다? 다르지. 다르죠. 다르잖아. 예를 들어 공사가 완성된 후에 을이 점유권에 기초해서 철거 청구하면 패소한단 말이지. 하지만 갑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소송 제기하면 이겨.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승패 영향을 주질 않아. 그게 208조 1항. 또 갑이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해서 철거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법원이 205조를 근거로 야, 너 공사 이미 끝났으니까 철거 청구 못해. 갑을 패소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소유권의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소유권 갖고 재판해야 돼. 점유권에 기초해 소송됐어. 그럼 점유권만 갖고 재판해야 돼. 그게 208조 2항. 점유의 손은 소유권 같은 본권에 관한 것 갖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192조부터 210조 중에서 209조, 210조 뺀 나머지를 다 외우셔야 돼. 조문을. 예? 네? 자꾸 읽으면 외워져. 진짜로? 네. 76페이지. 76페이지. 4번에 점유권의 취득과 승계가 있죠? 192조와 199조. 그 반가로 1번이 192조죠. 반가로 2가 199조고요. 오른쪽 점유권의 효력의 양가로 1번 200조죠. 200조. 점유의 권리적 법 추정. 그 다음에 양가로의 반가로 1번 201조 과실수치. 밑에 동그라미 오신한 경우라고 돼 있죠. 오신. 거기 뭐 하나 빠졌죠? 정당한 근거가 빠져 있어요.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 그게 선입니다.
2번 아까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소재기시부터 악의가 된다 그랬죠. 3번 사용이익도 과실이죠. 4번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죠.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2조는 선악 구별해서 현존이익 배상이냐 전부 배상이냐 구별하시면 되고요. 비용 상환 203조 1항 필요비, 2항 유익비, 3항 유익비는 상환기간에 허여 이렇게 되겠죠. 밑에 동그라미 1, 2, 3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보호처권 204조부터 206조까지 조문 꼭 확인하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204조 상대방 동그라미 3번에 1번, 2번 이 정도. 그리고 오른쪽 208조 이 정도가 조금권에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됐어요. 점유권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돼. 잊어버리셔도 돼. 한 문제 나오는 거면 그죠? 찍으면 되지. 찍자. 그냥 건너뛸 걸 그랬나? 찍으라 그러고. 소유권 중요하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툼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제한이 필요하다 그랬죠. 헌법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민법에 일단 두 가지 211조, 212조가 있죠.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상하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해놨죠. 조문만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지하수를 포함하는 온천수와 미채굴 광물. 온천수에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채굴 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상린관계 보셔야 돼요.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그 소유권의 상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 요거를 상린관계를 한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끼리 충돌이 잦으니까 그거 조절하려고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를 한다. 특징. 첫째.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쓰니까 부동산은 인접해 있어야 되죠. 인접해야 돼요. 두 번째,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죠. 그죠?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상권, 전세권, 심지어 부동산 임차인에게도 확대. 상린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소유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 그게 215조.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 상린관계의 특별법입니다. 상린관계 특별법. 세 번째, 소유권의 내용이죠. 따라서 별도의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고요.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소멸시에도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지만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에요. 임의 규정. 그리고 나서 조문 몇 개 기억하고 권리 하나 봐야 된다. 조문 중에서는 다 필요 없고요. 첫째, 경계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탐 설치할 수 있죠. 이게 경계표예요. 이때 비용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측량비용과 설치비용. 측량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죠? 면적비례. 설치비용은 반반. 단 지역에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적용이 되죠. 물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특수시설 할 수 있어요. 뭐 감전되도록 전기를 설치하셨는가, 뭐 옛날에 뭐 유리 깨가지고 뾰족뾰족 이렇게 그런 거예요. 특수시설 할 수 있어요. 다만 일단 공동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설치된 담은 공유로 추정이 되고 공유지만 분할이 금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경계표에 관한 거죠. 두 번째, 경계를 넘어온 수지목근. 수지,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 목근은 그냥 제거 이렇게 되죠. 세 번째가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지을 때 반 미터 띄워라. 만약에 반 미터를 띄우지 않고 경계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있다, 인접지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난 거나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경계를 침범한 건 아니니까. 반 미터 띄우라는 걸 위반한 것에 불과하니까. 또 지역적 관습이 있으면 이것도 관습이 우선한다. 어느 지역에 다닥다닥 붙이는 관습이 있으면 다닥다닥 붙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조문요 한 3가지 정도 답으로 나올 만한 게 이 정도죠. 그리고 나서 권리 중에서 주위 토지 통행권, 뭐 임지사용 청구권,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수도들 시설권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주위 토지 통행권만 돼요. 219조, 220조. 219조가 원칙이죠. 유상이 원칙이지. 유상통행권. 자, 뜻이 뭐냐? 뜻과 요건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 첫 번째.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예 없어. 맹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해. 있긴 있지만 너무 좁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둘 중에 하나.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통행 청구권이 아니라 통행할 권리. 그 요건이 간단해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그래서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것. 요럴 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있고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데 주위 토지를 통행하는 게 편리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건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제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하고 엔드 손해를 보상하라. 누가 보상? 통행권자만. 그게 219조 2항이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요게 주위 토지 통행권의 의의와 요건 및 제한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통행권이 인정될 때 그 범위와 폭 어느 정도 인정되죠? 정해진 건 없다 그랬죠. 갑이 공로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폭까지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몇 미터 정해진 건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 통행도 허용된다. 단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된다. 장차 이용사항을 대비하여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하지는 않는다. 건축 관련 법령에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그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은 주위 토지 통행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죠? 효력. 통행할 수 있죠. 통로 개설할 수 있지. 포장할 수 있죠. 이때 통로 개설비, 포장비 누가 부담해야 돼요? 통행권자가. 그죠?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을 방해만 안 하면 되죠. 네 번째,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방해하면 방해물 철거, 통행, 통로 개설, 포장, 방해물 철거, 여기까지가 효력.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갑이 을의 점유를 배제한 채
마치 자기 땅인 양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통행지를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네 땅이냐 이 자식아? 이렇게 됩니다. 배타적 점유는 안 된다.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너는 땅 내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통행, 통로개설, 포장, 방해물 철거까지만. 더 나가서 자기 땅인 양 배타적 점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 보상 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언제 소멸하냐? 공고에 접하게 되면 소멸한다. 보상은 누가 한다? 통행권자가. 따라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사람은 보상 의무가 없다. 220조 무상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갑이 땅을 갖고 있다가 일부를 팔았고, 일부 양도 갑을이 공유하다가 공유 토지를 분할, 이렇게 토지를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 토지를 분할했는데 그 결과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땅, 맹지가 생겼어. 맹지. 요럴 때 당사자 사이에서만,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무상. 일부 양도 양수인 사이에서만, 공유토지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무상. 보상 의무가 없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부분 읽어보면 상식적인 것들이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 79페이지. 서설은 됐고 2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중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의 있죠?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219조와 220조가 있습니다. 읽어보셔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통행권 인정돼야지요. 그죠? 이 동그라미 2번에 박스 1번.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만 인정된다.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하지는 않는다. 2번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해서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3번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해진 도로 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에 3번에 기억의 세 번째 줄,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따위를 설치했다. 철거하라. 철거하라. 그죠? 철거시킬 수 있다. 니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능은 없다.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통행지 소유자는 땅 내놔 할 수 있다. 그죠? 3번 공로에 접하게 되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4번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맨 밑에 보면요. 3번에 동그라미 1번 경계표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4번에 경계를 넘어온 수지나 목구는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가로는 242조가 있습니다. 반미터 띄우라고요. 만약에 2항 반미터 안 띄웠다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돼 버리면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이 정도. 자, 이 정도가 이제 상린관계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한 문제, 특히 올해 주의토지 통행권 잘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가 소유권 취득이 나옵니다. 매매 등 법률 행위한 취득이 있고요. 법률 규정이 한 취득이 있죠. 법률 규정이 한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런 게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 봤던 동산 선의 취득도 있습니다. 249조 됐고, 요게 핵심이라 그랬죠. 취득시효.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효력.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고,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가 있다.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범위 있다. 뭐냐? 원칙적으로 타인 물건,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좀 심하게 말하면 소유자의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점유자에게 이전해주는 제도. 이런 걸 취득시효를 한다.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 을의 건물의 갑소유 땅을 침범해 있더라. 갑도 모르고 을도 모르고 있더라. 그 상태에서 갑이 건물 지려고 청량을 했더니 을소유 땅이 이만큼, 을소유 건물이 이만큼 자기 땅을 침범해 있더라. 당연히 갑은 철거를 청구할 것이다. 그런데 을이 건물 소유를 통해서 이 땅을 20년 이상을 점유했더라. 그럼 오히려 을이 땅 소유권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 한다? 취득시효를 한다. 요럴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이런 취득시효는 유형이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고, 둘 다 공히 점유 취득시효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245조 1항이죠. 몰라도 몇 조지. 20년간 소유예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돼 있고. 245조 2항. 소유자로 등기가 된 자가 10년간 소유예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동산은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다. 나중에 조문만 보면 된다. 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없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로, 이런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권리. 취득시효는 일단 소유권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저기 지역권과도 규정이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하고, 판례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고 말이죠.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 다만 모든 권리를 다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못하는 권리가 있더라. 요거 세 개만 암기하자.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세 개. 답으로 나오면 요게 나오게 돼요.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가 없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인정된다. 일정 기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취득시효라는 제를 통해서 취득할 수는 없는 얘기 되죠. 네 번째,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라 그랬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첫째, 내 거 되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특히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 분명히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내 건데, 상속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나는 찾아와야 되겠지. 소송이 붙으면 내가 패소할 가능성이 커요. 왜? 저놈 등기돼 있거든. 아까 등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추정력. 그놈이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위조 사실을 다 증명해야 돼. 소송에서. 증명이 어렵죠? 그럴 때 취득시효 주장해라. 저놈이 등기됐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었어. 20년 이상을. 그럼 나는 저놈의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것보다 취득시효 주장하는 게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져. 그러니까 내 거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두 번째, 토지 일부 된다. 다만 토지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만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가 일단 되어 있어야 되는데
토지 일부 소유권 등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만 된다. 공유지분 되죠? 공유물을 20년 점유했어. 그럼 그 기존 공유자들에게 지분 넘겨 할 수 있죠? 공유지분 된다.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만 된다.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산, 구잡종재산, 요것만 된다.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물, 일반인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 자연공물이 있고 인공공물이 있다. 자연공물, 해운대 바닷가 안 돼. 인공공물 돼. 뭐가 있죠? 수리조합이 축조한 동네 주민들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저수지를 축조해서 인공공물이야. 근데 여기다가 어떤 놈이 울타리를 치고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 인정되는가? 된다. 인공공물 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복도계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자. 예? 이거 단순하게 박스 쳐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물론 이제 주체가 나오는 주체는 필요. 자연인, 법인, 뭐 비법인, 사단, 국 다 돼, 다 돼. 요 정도가 일단 기본이에요. 그 중에서 요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이게 제일 중요해. 간단하게 일단. 예. 팔이 왜 안 아프지? 오늘도 무지하게 썼는데? 아이 참. 몇 번이야? 5번인가? 네, 5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일단 의, 뜻, 요건, 효과, 기본이에요. 여기. 요거 일단 먼저 생각해보자. 245조 1항 한꺼번에 부동산을 토지 또는 건물이겠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다. 이 뜻이다. 그럼 요건은 뭐냐? 요건 저기 써있네. 여기 요건이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공연 점유. 이게 요건이다. 그럼 효과는 뭐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요걸 우리 대법원이 시효 완성의 효과 이렇게 불러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요건을 갖췄다, 20년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시효 완성 효과라고도 부르고 시효 이기라고도 불러.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은 뭐가 먼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갑소유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갖고 있던 을과 갑 사이에 소송이 붙었다. 철거하라! 그랬더니 을이 반소로 등기를 넘겨라! 소송이 붙었다. 이때 을은 당연히 이걸 주장하겠지. 그죠? 판사님 제가요 저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갑소유 땅을요 20년 이상을 점유했어요. 소유의사로 그것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러면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뭐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따라서 그런 이거 증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이제 20년 계속 점유죠. 자, 여기서 20년 계속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198조에 의하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 인정받아야 되죠. 20년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을은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을의 특정 두 시점이 언제와 언제냐? 판례 을이 최초로 점유한 날, 을이 최초로 이 땅을 점유한 날, and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요 날을 의미한다.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현재를 기준으로 지 맘대로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산 안 된다. 선택 안 된다. 판례는 최초 우리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요 날에 점유 사실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하여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다가 판례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쭉 합수였던 경우, 이때는 아무 때나 선택해도 된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여기서 자꾸 왜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면 몰라. 저 왜 모르니까 그냥 자꾸 왜요 그런데 왜요는 일본 노래.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일 이미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런데 갑이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 제3자한테. 그런데 이 제3자에게 팔아먹을 때, 즉 소유자가 변동이 될 때도 여전히 을이 점유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날을 기산일로 또다시 20년이 됐어. 불굴의 한국이라 그랬죠. 남의 땅을 40년 이상. 대단한 한국인이 있어.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효로 하고요. 이 2차 취득시효는 기산일이 언제다?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이게 기산일이다. 그리고 그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20년 기간 계산할 때 그 기산일과 관련된 두 개의 내용 예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자, 이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긴다 그랬지? 이거 누구한테 행사한다 그랬어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20년이 딱 되는 날 소유자.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즉 점유 시효기간 진행 중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 그럼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20년이 된 후에 을이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팔았어. 그럼 20년이 되는 날은 갑이지. 병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병에게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누구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하는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잊지 말자. 두 번째, 등기를 갑에게 청구해서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줬어. 소유권 취득하죠.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점유 개시. 247조에서 전 2조의 소유권 취득은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등기한 때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부동산 점유 취득의 요건 효과를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례 형태로 대비해야 된다 그랬죠. 사례 형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박스가 있어요. 83페이지. 로마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은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라고 245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이 점유 취득시효고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죠. 차이가 뭐예요? 2항은 10년이고요. 선의 플러스 과실 없이가 추가되어 있죠. 기간은 10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선의 무과실이 추가됐죠. 그죠? 대신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 10년 플러스 점유 10년. 요때 20년 점유를 10년 등기 10년 점유로 바꿨죠. 그럼 요 10년 등기가 10년 점유를 대체하고 있죠. 네? 점유 취득시효하고 비교해보면 등기법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20년 점유가 점유 취득시효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등기 플러스 10년 점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20년 점유 중에서 반띵 10년을 뭘로 대체하고 있어요? 등기로. 요걸 뭐라 하죠?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 보신 적 없어요? 보신 적 있을 텐데 없나? 아, 빠졌구나. 등기법에 나올 거야. 아니야. 괜히 했어. 아이씨,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씨, 동그라미 1번 취득시효권 그것만 보자. 객체. 기억해야 됩니다. 객체. 소유의사 추정되지요? 평원공연 추정되지요? 추정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 특히 두 번째 점유개시 기산점. 점유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취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기산일을 청할 수 없다. 그죠? 그게 하나 있고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3번. 자, 이 이전 등기 채권 채권적이라고 그랬죠?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근데 점유를 넘겨줬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수인하고 다른 게 요거죠.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억. 점유개시 기산점 관련 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사유자의 변동이 있어. 아까 뭐라 했어요?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바뀌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를 기산일로 또다시 20년 경과.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지만 당초 점유자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저 부동산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 경과. 그럴 때는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아가 의뢰 2차 취득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병이 정한테 팔았어. 그러면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야? 정이지. 정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 이걸 2차 취득시효로 갑니다. 됐죠? 사례 형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155일인가 남았죠? 그죠? 맞나? 4일인가? 6일인가? 뭐 하여튼 대충 이 언저리예요. 5달이나 남았죠? 충분해. 역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복습 철저히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